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5장 숙명 1. 3월이었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며 대기를 알맞게 데우는 계절이었다. 파리 사람들은 광장에 흩어져 봄날을 즐겼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사람들은 노트르담을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태양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사원을 정면으로 비췄다. 그럴 때면 햇살은 사원의 정면을 따라 올라가며 그림자로 수많은 무늬를 만들었다. 그리곤 중앙에 있는 커다란 창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노트르담과 맞은편에 있는 광장과 파르비 거리의 모퉁이에는 고딕식으로 지어진 호화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의 발코니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온갖 교태를 부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주로 장식한 머리쓰개를 하고 화사한 드레스 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볼록한 젖가슴 위로는 수미제트가 살짝 드러났다. 그러나 머리쓰개나 드레스 따위보다는 그들의 젖가슴과 목덜미가 훨씬 눈길을 끌었다.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손들도 눈부시게 빛났다. 그들은 바로 폴레르드 리스 공들리 아가씨와 그녀의 친구인 디아느 드 크리스티우, 아물로트 드 몽미셸, 콜롱부 드 가유 퐁텐, 드 샹슈부리에였다. 모두들 부유한 귀족 가문의 딸이었다. 그들이 공들리의 가문에 모인 까닭은 피카르디에서 마리그리트 황태자비를 모셔올 시녀를 뽑기 위해서 왕과 왕비가 4월에 파리에 올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파리를 비롯한 주위의 시골 귀족들은 자신의 딸이 그 영예를 얻기를 바랬다. 따라서 몇몇 귀족들은 벌써부터 딸을 파리로 데려다 놓았거나 보낸 것이었다. 특히 그 저택에 모인 아가씨들의 부모들은 옛 궁중 사수대장의 과부인 알로이즈 드 공들리의 부인의 신중함을 믿고 딸들을 맡긴 터였다. 아가씨들이 있는 발코니는 침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침실은 폴랑드르 가죽으로 벽을 바른 호화스러운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병행으로 들보가 놓인 천장은 멋진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안쪽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공들리의 가문의 문장으로 장식된 높은 벽난로가 있었으며 그 옆에는 붉은 우단으로 된 화려한 공들리의 부인의 안락 의자가 있었다. 부인은 바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부인의 옆에는 청년이 한 명 서 있었다. 그 청년은 꽤 용맹스러워 보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허풍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자라면 누구라도 반할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 젊은 청년은 친위 헌병대의 중대장복을 입고 있었다. 아가씨들 중 몇 명은 발코니에 있었고 몇 명은 방 안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휘장을 짜고 있었다. 무릎 위에 커다란 휘장 한 자락씩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은 젊은 남자가 옆에 있는지라 어쩐지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했다. 한껏 과장된 목소리와 몸짓으로 소곤거리거나 웃어댔으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슬쩍 청년을 보기도 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의 눈길을 끌어 휘장 짜는 솜씨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청년은 아가씨들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저 사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혁대의 버클을 닦을 뿐이었다. 그러다 부인이 말을 걸면 깍듯하게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대꾸하곤 했다.
여보게, 저 애를 좀 보게나. 저것 봐, 몸을 구부리지 않나? 그렇군요. 청년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자네 약혼자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처녀를 본 적이 있나? 보게, 얼마나 살결이 희고 머리카락이 반짝이는가? 또 저 목은 어떤가? 마치 백조 같지 않은가? 자넨 참으로 좋겠네. 우리 리스가 저리도 사랑스러우니 얼마나 좋겠나? 그렇군요. 그는 다시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러나 무작정 딸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부인의 눈에는 딸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녀는 청년이 얼마나 권태로워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서 있지만 말고 가서 얘기 좀 하게. 약혼까지 한 사이인데 왜 그렇게 수줍어 하나? 부인은 청년을 슬쩍 밀며 말했다. 그러자 청년은 마지못해 플레르 리스에게로 다가갔다. 아름답군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당신도 멋있어요. 지금 시장에 수놓은 게 뭐죠? 어머, 벌써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건 바다신들의 동굴이에요. 플레르는 그의 무관심을 원망하는 투로 대꾸했다. 이건 누굴 위해 만드는 거죠? 생 탕투아느 대샹 수도원에 기증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죠? 여기 나팔 불고 있는 이 뚱뚱한 헌병 말이에요. 바다의 신 트리토예요. 그녀는 간단하게 대꾸했다. 토라졌다는 뜻이었다. 그제서 청년은 그녀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왜 항상 샤를르 7세 시대의 할머니들이나 입던 저런 옷을 입고 계신 거죠? 어머니께 말씀 좀 드리세요. 그건 이미 유행이 지난 거라고. 맹세컨대 요즘 사람들은 저런 옷을 입지 않아요. 그는 기껏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제게 맹세할 게 고작 그것뿐인가요? 그녀는 대뜸 얼굴을 들어 그를 쏘아보았다. 어이가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그때 부인은 두 사람을 보면서 감격해서 외쳤다. 부인의 눈에는 두 사람이 몸을 기울여 소곤거리는 것이 그렇게 대견해 보일 수가 없었다. 플레르 리스고모, 저것 좀 봐요. 저기 어떤 여자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때 7살 먹은 소녀인 베랑제르가 발코니에서 소리쳤다. 들어보니 과연 방울 달린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보나마나 보헤미아 집시 계집애겠지. 리스는 광장 쪽을 보며 말했다. 그러자 아가씨들이 우르르 발코니로 몰려나갔다. 어디 좀 보자. 아가씨들은 발코니에 매달려 멀리 광장을 바라보았다. 플레르는 친구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발코니로 나갔다. 그러자 청년은 마치 지긋지긋한 속박에서라도 풀려난 듯 홀가분한 표정이 되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보기에도 플레르 리스는 분명히 아름답고 상냥했다. 그러나 그는 웬일인지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았다. 머지않아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그가 살아온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젊어서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냈다. 그니 헌병대에 근무한 탓이었다. 그는 주둔지를 옮겨다니면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했다. 아무 술이나 가리지 않고 마셨으며 아무 여자나 가리지 않고 상대했다. 따라서 그는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여자를 만나더라도 하룻밤 즐기는 여자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까탈스러움에 거북해하기도 했다.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플레르 리스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더구나 언제 자신의 입에서 상소리가 튀어나올지 몰라 항상 긴장해야 했으므로 플레르를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봐요. 당신은 2달 전에 비밀 순찰을 돌다가 도둑을 12명이나 물리치고 집시 여자애를 구했다고 하셨죠? 그렇소. 그렇다면 지금 저기에서 춤추고 있는 집시 여자애가 그 여자인 줄도 모르겠군요. 한번 와서 보세요. 리스는 그와 화해하고자 뒤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페비스 드 샤토페르 중대장은 천천히 발코니로 나갔다. 저기 저 동그라미 속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애를 보세요. 그 집시 여자애 맞나요? 플레르 리스는 페비스의 발에 손을 올려놓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맞소, 그 여자예요. 저 염소를 보니 확실히 알겠군. 어머, 아주 예쁜 염소군요. 플레르 리스의 친구들이 소리쳤다. 그런데 고모, 저 위에 있는 새까만 사람은 뭐예요? 베랑제르가 노트르담의 탑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가씨들과 페비스는 베랑제르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난간에 팔꿈치를 댄 채 광장 쪽을 보고 있었다. 바로 클로드 브롤로 부주교였다. 어머, 부주교님이시네? 플레르 리스가 그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여기서 그를 알아보다니 눈도 참 밝네. 가유 퐁텐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런데 저분은 왜 저렇게 집시 여자애를 보고 있는 거지? 디아느 크리스티유가 말을 이었다. 글쎄, 저 따위 집시 계집애를 부주교님이 봐서 뭐 하겠다고? 아무튼 부주교님이 저러시니 좋아 보이지는 않네. 플레르 리스의 말에 아물로트가 덧붙였다. 페비스, 당신이 집시 여자애를 아신다니 한번 이쪽으로 오라고 해봐요. 무척 재미있을 것 같군요. 갑자기 플레르 리스가 페비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 그래요. 아가씨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저 여잔 날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저 여자 이름도 모르고. 하지만 아가씨들이 정 원하신다면 해보죠. 그는 마지못해 대꾸했다. 그러더니 발코니 난간에 바짝 몸을 갖다 대었다. 이봐, 아가씨. 그는 큰 소리로 에스메랄다를 불렀다. 아가씨. 그는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마침 에스메랄다는 북을 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춤을 멈추곤 그를 바라보았다. 페비스는 에스메랄다가 돌아보자 손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에스메랄다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있던 북을 손에 들곤 사람들을 해치고 곰들리의 저택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곧 에스메랄다는 저택의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바삐 오느라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높이 들먹여졌다. 또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다. 에스메랄다의 출현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아가씨들을 긴장시켰다. 그들은 페비스를 사이에 두고 은근히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지만 서로 엇비슷한 외모와 조건에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집시 여자애로 인해 그 균형이 깨지고 만 것이었다. 에스메랄다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어떠한 미인들 사이에 있어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미인이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문 앞에서는 찬란한 빛이 바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한 현상은 아가씨들을 긴장시키고 한데 뭉치게 하였다. 아가씨들은 에스메랄다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 눈길이 여간 쌀쌀 맞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아가씨들의 눈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척 감동한 듯 했다. 너무 감동하여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군. 안 그래요, 플레르? 꽤 예쁜데요. 플레르는 다분히 멸시하는 말투로 대답했다. 정말 예쁘군요. 다른 아가씨들도 말했다. 여기에 부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쩌면 딸인 플레르리스보다 더 심한 질투를 느꼈는지도 몰랐다. 이리 가까이 와봐. 부인이 말했다. 이리 가까이 와봐. 부인의 말을 베랑제르가 흉내내어 되풀이했다. 에스메랄다는 부인 쪽으로 걸어갔다. 날 알아볼지 모르겠군. 페비스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며 말했다. 당연히 알아보고 말고요. 기억력이 좋은 모양이군. 플레르가 나섰다. 그런데 왜 그날 밤 그렇게 빨리 달아나 버렸지? 내가 무서운가? 어머, 그렇지 않아요. 에스메랄다는 깜짝 놀라 외쳤다. 그녀의 그런 표정이 플레르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특히 페비스가 참으로 예쁜 아가씨군 라는 말을 되풀이했을 때 그녀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망가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쩜 옷을 그렇게 천하게 입었니? 그때 디아느 크리스티우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녀의 이 말은 하나의 신호가 되어 다른 아가씨들이 너도 나도 나서기 시작했다. 정말? 어쩜 어깨장식이나 깃장식이 없이 거리를 쏘다닐 수 있니? 치마도 너무 짧지 않니? 그런 황금띠를 감고 다녀도 경찰이 잡지 않아? 아가씨들은 에스메랄다의 주위를 돌며 서로 질세라 한마디씩 했다. 모두 모욕적인 말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로마의 기부인들이 아름다운 노예의 젖가슴에 금바늘을 꽂는 것과 같았다. 에스메랄다는 입을 꼭 다물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페비스를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했다. 아가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마라. 당신 옷차림이 좀 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따위가 다 무슨 상관이야. 특히 당신같이 아리따운 아가씨한테 말이야. 페비스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에스메랄다의 편을 들어주었다. 순간 그녀의 눈이 기쁨과 자랑으로 아름답게 빛났다. 에이구, 이게 뭐야? 아니, 이 더러운 짐승이 어딜 들어오는 것이야? 저리 안 가? 그때 부인이 소리쳤다. 염소가 에스메랄다에게 가다가 그녀에게 슬쩍 스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였을 뿐 실상은 페비스의 말에 모욕을 느낀 나머지 엉뚱하게도 염소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었다. 야, 저 염소는 다리가 금빛이네. 베랑제르가 염소를 보고 좋아서 팔짝 뛰었다. 에스메랄다는 무릎을 꿇고 얼른 염소를 끌어당겼다. 아참, 저 계집애는 마술사라지. 염소를 아주 기막히게 다룬대. 디아느 옆에 선 아가씨가 속삭였다. 그럼 우리 좀 즐겁게 해달라고 할까? 예, 그 염소에게 재주를 부리라고 해봐. 디아느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에스메랄다는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마술 말이야.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녀는 염소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건 뭐지? 플레리리스가 염소 목에 걸린 가죽 주머니를 보고 물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에스메랄다는 정색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면 왜 여기 온 거지? 부인이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에스메랄다는 천천히 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그리곤 눈물에 잔뜩 젖은 얼굴로 페비스를 돌아보았다. 아, 잠깐. 그대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름이나 좀 가르쳐주고 가지. 페비스가 얼른 말했다. 에스메랄다.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 순간 아가씨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에스메랄다? 참으로 끔찍한 이름이군. 콜롱브가 말했다. 그 사이에 베랑제르는 염소에게 과자를 주고 있었다. 염소는 그 애의 친절에 고분고분해져 있었다. 베랑제르는 염소목에서 주머니를 풀어 바닥에 쏟아놓았다. 그것은 회양나무로 알파벳을 조각한 것이었다. 나무 조각이 바닥에 펼쳐지자 염소가 얼른 다가와 글자들을 하나씩 앞으로 끌어내었다. 그리곤 그것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 놓았다. 그러자 그것은 하나의 낱말이 되었다. 고모, 이것 좀 와보세요. 베랑제르는 플레르를 불렀다. 그녀는 당장 달려가 염소가 배열해 놓은 글자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닥에 페비스라는 글자가 배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걸 염소가 썼단 말이지? 플레르는 고함치듯 물었다. 그러자 부인과 다른 아가씨들도 달려왔다. 에스메랄다는 얼굴이 시뻘개져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페비스는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넌 기억력이 참으로 좋구나. 플레르는 굳어진 채 꼼짝도 못하고 섰는 에스메랄다를 향해 쏘아붙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오, 내 딸아. 부인이 다급하게 딸을 안아 일으키며 외쳤다. 썩 꺼지지 못할까? 이 악마야. 부인이 소리쳤다. 에스메랄다는 얼른 정신을 차리곤 글자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아가씨들은 플레르리스를 부축하여 침실로 옮겼다. 그 사이에 에스메랄다는 염소를 이끌고 도망치듯 나가고 홀로 남겨진 페비스는 어찌할까 잠시 망설이더니 밖으로 나와 에스메랄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2. 클로드 부주교는 날마다 골방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날도 그는 독방에서 연구를 하고자 잠을 통해 막 열쇠를 꽂고 있었다. 그때 광장 쪽에서 방울북 소리가 울렸다. 클로드 부주교는 다시 열쇠를 빼곤 급히 종탑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파리의 온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무수한 첨탑과 굽이굽이 뻗은 도로들이 강과 사람들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오직 광장의 한 귀퉁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에스메랄다가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추고 있는 춤은 프로방스의 사라방드 지방의 춤이었다. 에스메랄다는 손가락 끝으로 방울북을 빙빙 돌리다 공중으로 높이 던지곤 했다. 아주 경쾌하고 즐거운 동작이었다.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불그스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 무릎 위에 염소 머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저 쥐는 뭐야? 저 여잔 혼자가 아니었잖아. 클로드 부주교는 남자를 보자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는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기분이 몹시 상한 얼굴이었다. 그는 정신없이 나선형의 계단을 내려와 천장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종탑 앞을 지날 때였다. 열려있는 문 안에 누군가 있었다. 카지모도였다. 카지모도 역시 슬레이트 차양의 틈새로 몸을 내민 채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정신이 팔려 있는지 양부인 클로드 부주교가 지나가는 것조차 몰랐다. 이상한 일이군.
클로드 부주교는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그는 종탑 아랫문을 통해 광장으로 나왔다. 그리곤 바로 에스메랄다를 둘러싸고 있는 구경꾼 무리 속에 섞여들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집시 여잔 어딜 간 거요? 그는 구경꾼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방금 저쪽으로 갔어요. 저 집에 있는 사람이 불렀거든요. 아마 춤을 추러 간 모양이에요. 옆에 섰던 사람이 대꾸했다. 에스메랄다가 춤을 추고 있던 양탄자 위에는 조금 전에 의자 위에 있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팔목을 허리에 붙이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이빨로 의자를 물고 있었다. 그 의자 위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비끄러매져 있었다. 그는 그 상태로 동그란 원을 그리며 걸었다. 하느님 마옵소사. 클로드 부주교는 남자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그렇게 외쳤다. 피에르 그랭구아르 뭐 하는 거야? 클로드 부주교의 준엄한 목소리에 고개를 부리던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당장 균형을 잃고 의자와 고양이를 구경꾼들 사이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클로드 부주교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랭구아르는 얼른 그를 따라갔다. 그렇지 않았으면 고양이나 의자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랭구아르를 노트르담으로 데리고 갔다. 노트르담은 이미 어둠으로 감싸여 있었다. 특히 본당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예배당에서는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선 클로드 부주교는 비로소 그랭구아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랭구아르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어릿광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던 것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가? 또 그 옷 차림새는 뭔가? 클로드 부주교는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전혀 빈정거리거나 비웃는 기색이 아니었다. 정말 희한한 차림새죠. 사실 저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꼴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경찰나리가 본다면 미처 철학자인지 모르고 제 뒤통수를 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잘못은 예전에 제가 입고 있던 흰옷에 있습니다. 그놈의 옷이 누더기가 되어 넝마주의 망태로 간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옛 주인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외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릿광대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랭구아르는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좋은 일에 종사하고 있군. 물론 저도 의자를 떠받들고 다니는 것보다 철학을 하고 시를 짓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식구라도 치즈 한 덩이 값어치도 안 되는걸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플랑드르의 마르그리트 공주를 위해 극시를 지었지만 시에서는 땡전 한 푼 지불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프클레스의 비극 한 편을 4에키로 산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굶어 죽을 판이었죠. 다행히 전 제 턱이 강한 것을 알고 턱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고개를 해서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먹여 살리라고요. 마침 한때의 거지들이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쳐 주어 이렇게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잘된 일이군. 그런데 그 집시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어찌 된 일인가? 그야 제가 그 여자 남편이고 그 여잔 제 아내이기 때문이죠. 그랭구아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간 클로드 부주교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어리석은 놈, 그따위 계집과 놀아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그 점에 있어선 사실과 다릅니다. 하늘의 맹세컨대
저는 그 여자에게 결코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니 아내니 하는 소리는 다 무엇야? 주상과 같은 클로드 부주교의 추궁에 그랭구아르는 기적궁에서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방을 못 꾸민 걸 생각하면 참으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무슨 뜻이지? 불행하게도 그녀는 아직 수처녀란 말입니다. 그건 미신 때문인데 저희들에게 존경받는 한 늙은 거짓말에 의하면 제 아내는 업동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적을 하나 달고 있는데 그 부적이 언젠가는 부모를 찾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가씨가 순결을 잃으면 부적도 효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들은 아직 합방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자넨 그 여자가 아직 수처녀라고 믿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엔 미신이 꽉 박혀 있는걸요. 해픈 집시 계집 애들 사이에서 수녀같이 순결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참으로 드문 일이죠. 그 여잔 자신을 지키기 위해 3가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 노인인데 어쩌면 그 노인은 그녀를 어느 신부님에게 팔아넘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녀와 함께 있는 떼거리입니다. 그 떼거린 그녀를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숭배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은 비수랍니다. 그녀는 파리 시장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몸 어딘가에 예쁘장한 비수를 지니고 있답니다. 누가 그녀에게 달려들면 그녀는 곧 비수를 빼어들죠. 그 밖에도 그랭구아르는 에스메랄다가 예쁘고 매혹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여자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순진하고 열정적이며 춤과 나다니는 것을 미칠 만큼 좋아한다고도 했다. 그런 그녀의 성격은 어릴 적부터 몸에 익은 방랑생활 탓이라고 했다. 그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스페인과 카탈로니아, 시실리아까지 돌아다녔던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도 그녀는 활달함과 상냥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랭구아르는 매일 아침 에스메랄다와 함께 내거리로 나와 그녀가 동전을 거두는 일을 거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저녁이면 같은 지붕 밑으로 들어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매우 편안한 생활이며 특히 철학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활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녀와 같이 염소도 사랑한다고 했다. 염소가 매우 영리하고 온순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스메랄다는 염소를 훈련시키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나무 조각으로 페비스를 만드는데 불과 2달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다. 페비스? 페비스라는 말에 클로드 부주교가 되물었다. 아마 그 말이 어떤 마술의 효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여잔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말을 중얼거리곤 하거든요. 그럼 자넨 그 말이 그저 하나의 어휘라고 생각하나?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냔 말일세. 이름이라뇨? 그들은 배하교도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글쎄, 난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네만. 그거야 아무렴은 어떻겠습니까? 베비스라고 중얼거리든 뭐라고 중얼거리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 맹세할 수 있나? 맹세하고 말고요. 단둘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말인가? 혹시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도 있겠나?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생님과 무슨 상관이죠? 순간 클로드 부주교의 얼굴이 불에 데인 듯 시뻘개졌다. 무척 당황한 모습이었다. 내 말 잘 듣게나. 난 자네에게 관심도 많고 또 자네가 잘 되길 바란다네. 내가 알기에 자넨
시험에 들었다네. 만약 자네가 그 집시 계집애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한다면 자넨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질 걸세. 자네도 아다시피 육체는 영혼을 타락시키지 않나? 말을 마치자마자 클로드 부주교는 뒤돌아섰다. 그리곤 그랭구아르를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3. 공시영 이후 카지모도는 종치는 일에 시큰둥했다. 예전에는 걸핏하면 종각에 매달려 새벽 조례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종을 치곤 했다. 대미사 때는 큰 종들을 쳤으며 영세와 혼례가 올려질 때는 여러 종으로 풍부한 음계를 내기도 했다. 따라서 낡은 사원은 끊임없이 울리는 종소리로 그 고풍스러움을 더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정령은 사라지고 대사원은 맥이 빠진 듯 했다. 축제와 장례식 때조차 극히 의례적인 종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대신 오르간 소리가 사원 안에서 울려 퍼지곤 했다. 카지모도는 공시영으로 받은 수치감과 절망으로 모든 의욕을 잃은 것이었다. 고문관의 채찍은 그의 살을 후벼 팠을 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후벼 팠던 것이었다. 그렇게 난 상처가 쉽게 치유될 리 없었다. 그러한 나날이 계속되던 중에 1482년에 성모 영보제가 돌아왔다. 그날따라 하늘은 참으로 맑고 상쾌했다. 카지모도도 오랜만에 머릿속에 구름이 걷히는 느낌이었다. 종에 대해 새로운 애정도 솟았다. 그는 사원의 아랫쪽 문들을 열어놓고 탑으로 올라갔다. 그리곤 종들을 바라보았다. 종은 모두 6개였다. 그 종들이 슬픈 듯 안타까운 듯 그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는 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주렁주렁 달린 종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는 새와 같은 느낌이었다. 순간 그는 모든 괴로움을 잊었다. 당장 얼굴과 가슴을 활짝 펴고 이 밧줄과 저 밧줄로 뛰어다녔다. 그러다 손뼉을 치기도 했다. 그리하여 잠자고 있는 모든 종들을 일깨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했다. 신명난 몸짓이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소리를 깡그리 쏟아내라. 오늘은 축제일이다.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 자,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같은 기머거리로 만들어라. 그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줄을 흔들어댔다. 그러다 그는 문득 종탑의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광장을 걸어 나오는 에스메랄다를 보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양탄자를 깔았다. 그리곤 염소와 함께 그 위에 올라갔다. 금세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지모도는 종치는 것을 멈추었다. 갑자기 음악에 대한 정열이 식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슬레이트 차양 뒤에 웅크리고 앉아 에스메랄다를 보았다. 순식간에 종들은 소리를 멈추고 버림받은 여자처럼 추레하게 늘어지고 말았다. 4.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장 폴로로 물랭은 옷을 입다가 문득 주머니가 빈 것을 알았다. 가엾은 주머니군. 주사위와 맥주병과 비너스가 내 창자를 사정없이 긁어냈구나. 그는 서글픈 듯 말했다. 형한테나 가볼까? 아니야. 보자마자 잔소리나 늘어놓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몇 푼은 얻을 수 있겠지. 그는 조끼를 입으면서 또 구두끈을 매면서 어쩔까 생각해 보았다. 그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돈을 얻자니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돈을 포기하자니 배가 고팠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인지 후다닥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주워 썼다. 그리곤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때마침 라위세트 거리에서
먹음직스런 불고기 꼬치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푸티퐁 거리를 지나고 생트 제느비에브 거리를 지나 노트르담 사원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어쩔 것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잔소리는 하겠지만 돈은 좀 주겠지? 그는 마침 수도원에서 나오는 사원지기를 멈춰 세웠다. 부주교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종탑 밀실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교황이나 국왕폐하의 심부름을 오신 게 아니시라면 말입니다. 사원지기의 말에 장은 손뼉을 쳤다. 그 유명한 방을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장 안으로 뛰어가 종탑의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은 올라도 올라도 끝이 없었다. 제기랄, 지겹게도 높군. 그는 욕설을 뱉으며 탑을 향해 올라갔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드디어 작은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여긴가 보군. 그는 중얼거리며 문으로 다가섰다. 마침 열쇠가 꽂혀 있었다. 그는 살그머니 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는 그 틈으로 머리를 드밀었다. 방 안은 파우스트의 골방과 흡사했다. 햇빛도 들지 않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아서 캄캄하고 눅눅하여 마치 굴속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방 안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안락의자와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큰 컴퍼스와 증류기 등이 있었다. 또한 천장에는 동물의 해골이 매달려 있었으며 바닥에는 청구이가 뒹굴고 있었다. 이 밖에도 얼룩덜룩한 송아지 가죽 위에 놓인 해골 바가지들,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양피지 책들, 학용품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그 더미들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안락 의자에는 클로드 부주교가 몸을 구부린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등을 돌리고 있던 탓에 장 물랭은 의자 위로 나온 그의 대머리밖에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가 성직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삭발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클로드 부주교는 한참 동안 동생이 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장 물랭이 워낙 조심스럽게 문을 연 탓도 있었지만 그 역시 깊은 사색에 빠져 있던 탓이었다. 덕분에 장 물랭은 유유히 골방을 들러볼 수가 있었다. 안락 의자 옆에 창문 밑에 화덕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화덕 위에는 온갖 종류의 항아리며 도자기, 유리 증류기, 목탄 플라스크가 쌓여 있었다. 바로 연금술 도구들이었다. 연금술 도구 중에 유리 가면은 클로드 부주교가 위험한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런 방 안에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하는 사이사이에 큰 소리로 잠꼬대 같이 무엇인가 외치기도 했다. 그는 분명히 연금술에 대한 실험을 팽개치고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다. 방 안의 꼴과 간간히 외치는 클로드의 말에서 장 물랭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난 내 모든 실험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고정관념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한 남자를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렇게 중얼거린 뒤 책상에 푹 엎어지고 말았다. 그러더니 주먹을 쥔 채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없이 벽으로 갔다. 숙명. 그는 자신의 온갖 고뇌를 모아 벽에다 새겼다. 마치 절망의 끝에 선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한참 동안이나 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다시 안락 의자로 가서 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장 물랭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저히 형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상을 온통 즐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로서는 인간이 정열을 가슴에만 담은 채
뿜어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또한 뿜어내지 못할 그 열기가 얼마나 더 뜨겁게 끓어오르고 고동치는가를 알 리 없었다. 더욱이 이제까지 그가 보아온 형의 겉모습은 엄격하고 냉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장물랭은 형에게 그런 정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눈으로 덮인 에트나 산 밑에 뜨거운 용암이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그러나 아무리 철부지라 해도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형이 보았다는 것은 알았다. 또한 자신이 그러한 형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형이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막 들어서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발자국 소리를 냈다. 들어와요. 자크 샤르몰르 씨. 기다리고 있었소. 클로드 부주교가 비로소 고개를 들며 말했다. 장물랭은 방으로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처음 보는 것처럼 방을 휘둘러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드 부주교는 동생의 방문에 몹시 당황했다. 아니, 너 장 아니냐? 네, 제 이름은 변함이 없죠. 장은 쾌활하게 대꾸했다. 그 사이에 클로드 부주교는 예의 그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여긴 뭐 타러 왔어? 부탁이 있어서요. 장물랭은 될 수 있는 한 얌전하고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애썼다. 내가 널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걸 아니? 듣자 하니 넌 항상 몹쓸 짓만 하고 다니더구나. 지난번엔 알베르드 라몽 자작을 몽둥이로 후려쳤다며? 그건 그놈이 진창 속으로 말을 달리면서 학생들에게 흙탕물을 튀겨서 그런 건데요. 그럼 마이의 파르젤이란 사람의 가훈은 왜 찢었니? 채, 그까지 치시한 망토? 전 정당한 이유로 그놈들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형님께선 꼭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셔야겠어요? 변명이나 늘어놓으려면 집어치워. 대체 부탁이란 뭐냐? 돈이 좀 필요한데요. 장물랭의 뻔뻔스러움에 클로드 부주교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티르샤프 영지하고 21집에서 내는 집세가 수입의 전부다. 모두 합쳐봤자 39리브르 11드니에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 당장 돈이 필요해요. 밥 사먹게 주와 한 입만 주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앞으로 이 말을 내 좌우명으로 삼도록 해라. 뭐라고요? 장물랭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형에게 다가섰다. 그러더니 순간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에 클로드 부주교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 착하신 우리 형님. 장물랭은 얼른 말을 이었다. 제 구두에 구멍 뚫린 것 좀 보세요. 구두창이 혓바닥을 내놓고 밥 달라고 소리치는 걸 좀 보세요. 그렇다면 새 구두를 사주마. 그러나 돈은 안 돼. 클로드 부주교는 얼른 웃음을 거두며 말했다. 제기랄. 그렇다면 이제부턴 뭐든지 내 멋대로 할 거야. 술집에도 가고 싸움도 하고 계집질도 할 테야. 장, 미쳤구나. 죄는 교수대로 통한다는 것을 모르니? 교수대는 한쪽 끝에 사람을, 다른 쪽 끝엔 온 지구를 얹어놓은 거죠. 그런 훌륭한 데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장은 멋대로 짓거렸다. 이때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클로드 부주교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말했다. 자크 샤르몰리시다. 얼른 저 화덕 안으로 들어가 숨어.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보고 들은 걸 결코 입 밖으로 내선 안 된다. 클로드 부주교는 화덕을 가리키며 말했다. 장물랭은 형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그는 순간 기발한 생각을 해내었다. 형, 숨는 값으로 1플로린만 주세요. 쉿, 알았어. 지금 주세요. 알았다.
옛다. 클로드 부주교는 화가 나서 주머니째 던져주며 말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오. 방문객은 검은 버비를 입은 사람으로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이마에는 쪼글쪼글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입술은 축 처져 있었으며 눈을 깜빡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래, 성공하셨소? 아니요.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침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계속 바람을 불어댔지만 여전히 재만 나올 뿐 금이라곤 한 조각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오. 난 지금 마술사에 대한 소송을 말하는 것이오. 이름이 마르크 스네느라고 했나요? 그가 마술을 부린다는 것을 자백했냔 말이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자는 돌덩이 같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튀기려 합니다만 그 집에서 다른 건 발견하지 못했나요? 양피지를 발견했지요. 거기엔 우리가 모르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필립 형사가 히브리 말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자크는 양피지 한 장을 펼쳐 보였다. 마술사들이 외는 주문이군. 애맹, 애탕. 자, 그 샤를몰리 검사. 이건 마술사들이 밤모임을 가질 때 지르는 소리오. 그 자를 다시 신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계집애는 언제 잡아드릴까요? 마술사 계집애라니 사원 앞들에서 날마다 춤추는 그 집시 계집애 말입니다. 그 계집애에겐 신들린 염소가 있는데 글쎄 글을 읽고 수학을 한다지 뭡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보헤미아 사람들은 모두 교수형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선 마르크 스네느 일이나 처리하시오. 클로드 부주교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말했다. 그럼 그 계집애에 대해선 따로 선생님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참, 그런데 사원 정면에 그려진 평면화에 있는 정원사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선생님,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클로드 부주교의 시선을 쫓아가 보았다. 그의 시선은 거미줄에 머물러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햇살을 찾아 날아다니다 거미줄에 걸린 것이었다. 줄이 흔들리자 거미가 쏜살같이 기어나와 파리에게 달려들었다. 거미는 곧바로 파리의 머리를 후벼 파기 시작했다. 가엾어라.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손을 뻗어 파리를 구해내려 했다. 놔두시오. 이건 파리의 운명이오. 클로드 부주교가 벌떡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았다.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마치 쇠집게에 팔을 잡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순간 클로드 부주교의 눈동자에서는 불꽃이 있는 것 같았다. 저것이 바로 만물의 이치요. 파리는 날아다닌다. 봄을 찾아 즐겁게 대기를 날아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곧 창에 부딪히고 거미에 잡혀 먹힌다. 가엾은 파리. 곧 닥칠 운명조차 모르다니. 그러나 클로드여, 내가 바로 파리로다. 너는 학문을 위해 빛을 향해 날고 있었다.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러나 미련한 클로드여, 너는 운명이 쳐놓은 거미줄을 보지 못하였구나. 빛을 향해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들다니. 지금 너는 머리가 부서지고 날개가 부러진 채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 날개로 저 무시무시한 거미줄을 찢을 수만 있다면 넌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련만. 그러나 슬프다. 저 유리창은, 저 투명한 장애물은 모든 철학을
진리에서 격리시킨 채 정동보다 더 단단하게 버티고 있구나. 클로드 부주교는 말을 마치고 바로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선생님, 연금술은 언제 가르쳐 주시렵니까? 자크 샤르몰리 검사의 질문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샤르몰리 검사, 먼저 미셸 푸셸루스의 저서를 읽어보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겨우 투르주아로 30회키 정도 받는 사원 재판소 검사이다 보니 연금술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립니까?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말을 하다 말고 놀라 물었다. 무엇인가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장물랭이 내는 소리였다. 그는 오랫동안 숨어 있자니 너무 불편하고 따분했다. 그런데 마침 앉은 자리에 딱딱한 빵껍질과 곰팡이 쓴 치즈덩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배가 고픈 차에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 아, 저건 내가 기르는 고양이요. 아마 생쥐를 잡아먹고 있는 모양이요. 클로드 부지견은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리곤 장물랭이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몰라 자크 샤르몰리 검사를 이끌고 방을 나갔다. 골이 흔들흔들 하는군. 장물랭은 밖으로 기어나오며 말했다. 나오자마자 그는 얼른 형의 돈주머니를 주워들었다. 이 돈으로 몽땅 술이나 사 마셔야겠군. 그는 주머니를 털곤 재로 범벅이 된 옷과 구두를 닦았다. 그러나 바로 나가지 않고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집어갈 것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집어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나선형의 계단을 내려온 그는 뿌듯함에 발을 동동 굴렀다. 오, 고귀한 파리의 길바닥이여. 그는 사원 밖을 향해 걸으며 명랑하게 짓거렸다. 정문 앞에서 클로드 부주교와 자크 샤르몰리 검사가 조각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엿듣고자 살금살금 다가갔다. 교무드 파리스의 지시로 이 푸르슬만 돌 위에 유업을 새기고 가장자리에 도금한 것이지요. 클로드 부주교는 소리를 낮춰 자크 샤르몰리 검사에게 설명했다.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아무튼 난 돈주머니를 가졌다. 그는 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기분 좋게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무지막지한 욕설을 해대며 다가오고 있었다. 제기랄, 꼴 같지 않은 것들이라니. 이건 페비스 중대장 목소리가 아니야? 오, 내 친구 페비스. 장물랭은 크게 외쳤다. 그 소리는 바로 클로드 부주교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마침 자크 샤르몰리 검사에게 연못에 꼬리를 감추고 있는 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페비스라는 말이 들려오는 순간 그는 설명을 멈추었다. 장물랭은 공들리의 저택 앞에 서 있는 페비스에게 다가갔다. 제기랄, 벼락이나 맞아라. 페비스는 여전히 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봐, 점잖은 중대장 입에서 왜 그렇게 험한 소리가 나오는 거지? 들었나? 장물랭과 페비스는 손을 잡고 흔들었다. 난 한번 욕을 시작하면 좀처럼 멈춰지지가 않아. 지금 저 집에서 나오는 길이거든. 잔뜩 내숭이나 떠는 계집애들이 잔뜩 찬 저 집 말이야. 그럴 땐 술을 마셔야지. 술 마실 돈이 있어야지. 돈이라면 내게 있지. 자, 가자고. 장물랭은 페비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 사이에 클로드 부주교는 어리둥절해 있는 자크 샤르몰리 검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 그들을 보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 폼대부로 갈까? 그러지 말고 비에유 시앙스로 가자. 이봐 장, 보도주는 폼대부가 좋아.
그곳 포도나무 밑에서 술을 마시면 얼마나 운치가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좋아. 두 사람은 곧 술집을 향해 출발했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랭쿠아르에게 들은 페비스란 말이 혹시 장의 친구 이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들은 가는 도중 줄곧 싸움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 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 어느 거리의 모퉁이에서 방울 달린 북소리가 들리자 페비스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벼락 맞을. 빨리 가자. 왜 그래? 저 집시 계집애를 만날까봐 그래. 에스메랄다? 그 여자를 알고 있어? 그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 계집은 날 알아볼 거야.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물랭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근대는 것이었다. 그게 정말이야? 오늘 저녁에? 장물랭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고 말고. 틀림없이 그 여자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지. 미쳤다고 거짓말을 하겠어? 페비스는 턱을 쳐들곤 거만스럽게 말했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들의 대화를 빠짐없이 들었다. 그는 턱이 덜덜 떨렸다. 다리도 휘청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다시 그들의 뒤를 따랐다. 6. 술집은 롱델 거리와 바토니의 거리 사이에 있었다. 그들은 맨 아래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노랗게 칠한 나무 기둥 주위에 여러 개의 탁자가 놓인 방이었다. 벽에는 술병들이 걸려 있었으며 탁자 사이에는 술꾼들과 여자들이 뒤섞여져 시끌벅적했다. 밤이 되고 있었다. 술집 문 앞에 포도나무에 그림자 하나가 기대서서 안쪽을 보고 있었다. 술집 안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 먹는 소리, 싸움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는 망토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다. 망토는 조금 전에 헌옷 가게에서 산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는 유리창을 바라보다가 때때로 발을 굴렀다. 이윽고 술집 문이 열리고 두 술꾼이 나왔다. 바로 장물랭과 페비스였다. 그들은 잔뜩 취해 몸을 비틀거렸다. 그림자는 얼른 맞은편 여관 쪽으로 가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런 벼락 맞을. 벌써 7시가 지났네. 그녀와 만나기로 한 시간인데 말이야. 난 말이야, 악마의 거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장뺑 몰래거리에 숙소가 있단 말이야. 자네는 너무 뿔이 많아. 너무 단 것만 밝힌단 말이야. 장물랭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이 친구 취했군. 이봐, 좀 똑바로 걸어. 난 이제 가야 돼. 여자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날 내버려 두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난 눈에서 별이 튀는데 당신은 지금 한가하게 웃고 있는 거야. 이봐, 헛소리는 그만해. 그런데 돈 남은 것 좀 있어? 총장 나리, 난 잘못이 없다고. 이봐, 난 지금 생미실 다리 끝에서 집시 계집애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아무래도 미래를 즐기자면 갈보집이라도 데려가야겠는데 돈이 없어. 한 입도 안 남았나? 다 마셔버린 거야? 시간을 잘 보냈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과 같지. 빌어먹을. 쓸데없는 소리랑은 그만둬. 페비스는 곤드레 만드레가 된 장물랭을 떠밀며 말했다. 장물랭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페비스는 장물랭을 발로 굴렸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가 양배추 뭉치 위에 놓여지도록 했다. 그것은 부녀자들이 쓰레기 더미라고 하여 피하는 것이었지만 가난뱅이들은
가끔 베개로 쓰는 것이었다. 장물랭은 머리가 눕혀지자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페비스를 따라가다 장물랭 옆에서 멈춰섰다. 하지만 그는 잠깐 서서 한숨을 내쉬었을 뿐 다시 페비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생탕들의 거리까지 왔을 때 페비스는 누가 따라온다는 것을 눈치챘다. 얼른 몸을 돌리고 보니 한 그림자가 벽에 바짝 붙어서서 걸음을 멈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봤자 난 무일푼인걸. 그는 누가 칼을 들고 달려든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망토를 뒤집어 쓴 채 조심스레 쫓아오는 그 그림자에는 왠지 겁이 났다. 파리 거리에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보시오. 왜 날 따라오는 거요? 도둑이라면 그냥 가시오. 난 무일푼이니까. 페비스는 일부러 여유 있게 웃으며 큰 소리를 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그림자가 망토 밖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페비스 드 샤토 페르시죠. 그림자는 페비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요? 이름뿐 아니오. 난 당신이 오늘 저녁에 어떤 여자와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소. 7시에 장녀 바르르렐의 집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렇소. 어떤 여자죠? 에스메랄다. 어느새 안정을 되찾은 페비스는 쾌활하게 대답했다. 페비스 드 샤트페르, 거짓말이지. 그림자가 소리쳤다. 그 소리에 페비스는 이를 악다물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감히 날 모욕하다니. 덤벼라. 그는 당장 칼을 빼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만두시오. 약속 시간이 지났지 않소? 그림자는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페비스 중대장, 당신은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한 달 후에 다시 날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 우선 약속 장소로 가시오. 사실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난 먼저 당신을 저 시궁창에 쳐넣은 후 그녀를 만나려 했소. 여자들이란 기다리게 할수록 애를 태우니까. 하지만 그만두겠소. 당신은 참으로 호탕한 사람 같구려. 페비스는 칼을 거두며 말했다. 그때 그림자가 그의 손에 커다란 금알을 한 입 쥐어주었다. 페비스는 그것을 꼭 움켜쥐었다. 고맙소. 조건이 있소. 당신들이 만나는 장소 한 구석에 날 숨겨주시오. 그 여자가 정말 조금 전에 당신이 말한 여잔지 확인해 봐야겠소. 그것쯤이야 얼마든지요. 페비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우린 생트마르트의 방을 잡을 거요. 당신은 다락방에 있으시오. 좋소. 당신의 정체를 모르겠군요. 마귀인지 사람인지. 하지만 오늘 밤엔 의좋게 지냅시다. 내일 진 빚을 몽땅 갚아드리리라. 그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그의 뒤를 따랐다. 당신을 안내해드린 다음 그녀를 데리러 가겠소. 생미셸 다리에 도착하자 페비스가 말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페비스는 어느 나지막한 문 앞에 멈춰섰다. 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문이 열리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 노파가 낡은 램프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노파는 허리가 몹시 구부러진 채 연신 머리를 흔들어댔다. 안으로 들어서니 새까만 천장과 들보가 나타났다. 벽에서는 흙이 부서져 내렸으며 구석마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한가운데는 절름박이 탁자와 의자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난로가에 한 아이가 재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다. 페비스는 노파에게 반짝이는 금알을 보였다. 노파의 얼굴에 비굴한 웃음이 흘렀다.
노파는 그 말을 받아 얼른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노파가 잠깐 등을 돌린 사이에 제투성이의 아이가 기어와 그 말을 드러내었다. 그리곤 대신 나뭇잎을 집어넣었다. 노파는 그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곤 앞장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노파를 따라갔다. 위층에 이르자 그녀는 램프를 괴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페비스는 스스럼 없이 다락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들어가십시오. 그는 그림자에게 말했다. 그림자는 시키는 대로 했다. 곧 문이 닫히고 페비스와 노파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7. 그림자는 캄캄한 다락방을 더듬거려 보았다. 바로 지붕이 닿았다. 지붕은 몹시 낮고 경사져 있어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으며 창문이라곤 한 군데도 없었다. 그림자는 바로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림자는 생각했다. 에스메랄다를 또한 페비스와 진흙 속에 뒹굴고 있는 장물랭을 그림자는 다름 아닌 클로드 부주교였던 것이다. 15분가량 기다리고 있자 아래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올라오는 소리였다. 클로드 부주교는 문틈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곧 천장에 문이 열리고 불빛이 나타났다. 먼저 노파가 올라왔다. 그 뒤로 페비스가 코스염을 쓰다듬으며 올라왔으며 이어 아리따운 에스메랄다가 뒤따라왔다. 클로드 부주교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노파가 내려가고 페비스와 에스메랄다가 괴짝 위에 앉았다. 괴짝 옆에는 초라한 침대가 놓여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썹이 뺨에 그늘을 드리웠다. 그녀는 어색한 몸짓으로 괴짝 위에 손을 올려놓곤 손끝으로 알 수 없는 선을 그었다. 발 밑에는 염소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페비스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었다. 목과 팔엔 리본과 술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널리 유행하던 것이었다. 절 경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메랄다는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아가씨를 경멸하다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페비스는 더없이 다정하게 물었다. 그 말에 클로드 부주교는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로 인해 그는 그들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과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을 쫓아다니고 이곳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렇다면 난 아가씨를 경멸할 게 아니라 미워해야 할 거요. 왜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비싸게 굴었으니까. 그건 제가 한 맹세 때문이에요. 부적이 효과를 잃으면 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에스메랄다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하지만 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에스메랄다는 열정과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페비스는 방긋이 웃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으며 물었다. 그 순간 클로드 부주교는 품속에 손을 넣었다. 손가락 끝에 칼끝이 날카롭게 닿았다. 당신은 친절한 분이에요. 그리고 멋진 분이에요.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떠돌아다니는 계집에 불과한 저를요. 전 오래전부터 꿈꿔왔어요. 당신과 같이 멋진 제복을 입고 늠름한 풍채를 가진 남자를요. 페비스, 참 멋진 이름이군요. 에스메랄다는 허리에서 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그러나 페비스는 다시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를 했다. 클로드 부주교는 치를 떨었다. 페비스,
한번 걸어보세요. 당신이 늠름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박차가 울리는 소리도 듣고 싶고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멋져요. 에스메랄다의 부탁에 페비스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방 안을 걷기 시작했다. 어린애 같군. 그런데 아가씨, 내가 예복 차림을 한 것도 봤나? 불행하게도 못 봤어요. 나는 그걸 입었을 때가 가장 멋진데. 페비스는 애석한 듯 말했다. 그는 다시 그녀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입술을 건드렸다.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절 사랑하신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고 말고. 오, 내 생명. 내 몸도 마음도 사랑도 다 당신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밖엔 사랑해 본 적이 없어. 페비스는 수없이 많은 여자에게 했던 말을 그녀에게도 했다. 따라서 단 한마디도 더듬지 않을 수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행복에 겨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다시 그녀의 볼에 키스를 했다. 사랑하는 스밀라, 아니, 미안해. 당신 이름은 꼭 사라센 말 같아. 발음이 잘 안 되는군. 어머나, 전 제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제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시나요? 이제부터 이름을 고통으로 바꿔야겠군요. 에스메랄다는 섭섭함에 눈물을 흘렸다. 아니, 그깟 일로 울다니. 이봐, 예쁜 아가씨. 이름이야 금방 익숙해지겠지. 오, 사랑하는 스밀라느. 당신을 사랑해. 우리 어디다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할까? 내 부하들을 시켜 집 앞을 지키도록 하고 말이야. 그들은 모두 말을 타고 있지. 그리고 파리 시민의 대행렬에도 데려가 줄게.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수만 명의 무장병이 하얀 옷을 입고 나서면 참으로 장관이라고. 또 궁궐과 사자도 구경시켜 줄게. 페비스는 말을 하면서 에스메랄다의 허리띠를 풀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다만 당신이 너무 요란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기에 좀 편하게 해주려고. 오, 나의 페비스. 그녀는 감격하여 말했다. 페비스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슬그머니 코르셋을 풀고 깃장식을 젖혔다. 곧 그녀의 포동포동한 어깨가 드러났다. 다락방 속에서 클로드 부주교는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페비스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페비스는 더욱 신이 나서 그녀의 허리를 바싹 당겼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뭐죠? 그건 왜 묻는 거지? 결혼하기 위해서죠. 누가 언제 결혼 안 됐어? 순간 페비스는 놀라움과 경멸을 띤 표정으로 말했다. 동시에 에스메랄다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았다. 아름다운 아가씨. 미친 짓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결혼이 그렇게도 대단한 줄 아냐고. 천만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곤댔다. 그의 눈은 더욱 불타오르고 에스메랄다의 허리를 감은 팔은 더욱 조여졌다. 클로드 부주교는 숨이 막혔다. 부서질 대로 부서진 문을 통해 방 안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 엄격한 수도 생활만 해오던 그의 눈앞에 벌어지는 남녀의 행각은 그의 피를 온통 들끓게 했다. 그는 풀어헤쳐진 에스메랄다의 옷 사이로 그녀의 뽀얀 살결을 샅샅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순간에 이르자 페비스는 갑자기 에스메랄다의 깃장식을 거칠게 벗겨버렸다. 창백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곤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자신의 어깨와 젖가슴을 보았다. 그녀는 수치심에 뒤로 물러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그게 뭐지? 페비스가 그녀의 목에 걸린 부적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것을 핑계 삼아 다시 접근하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만지지 마세요. 이건 제 수호신이에요. 제가 만약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면 이게 제 부모님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이제 그만 절 놓아주세요. 오, 어머니. 그녀는 두 팔로 가슴을 끌어안고 말했다. 페비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 페비스가 쌀쌀하게 내뱉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에스메랄다는 깜짝 놀라 페비스의 팔에 매달렸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뇨. 그게 무슨 소리죠? 아, 나쁜 사람. 그렇다면 절 가지세요. 모두 가지세요. 원하는 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전 당신 거예요. 당신이 없다면 이따위 부적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 페비스. 저를 보고 계신가요? 전 오직 당신 거예요. 목숨도 마음도 모두요. 당신이 싫으시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버리지만 마세요. 저희 보헤미아 여인들에겐 오직 사랑만이 필요하답니다. 에스메랄다는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애원했다. 그렁그렁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의 젖가슴이 그의 가슴에 바짝 닿아 있었다. 페비스는 입술로 그녀의 어깨를 핥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쯤 벌거숭이가 된 채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그녀는 뒤로 넘어갔고 그 위로 페비스의 등이 덮쳤다. 그녀는 반듯하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정신없이 퍼붓는 페비스의 키스에 그녀는 온몸을 바르르 떨곤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는 페비스의 머리 위로 나타난 누군가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 누군가는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칼이 페비스의 등 위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페비스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곤 그대로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동시에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잃는 순간 불같이 뜨거운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의식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몰려와 있었다. 경찰들은 그녀와 페비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피로 범벅이 된 페비스를 떠매어 갔다. 그 사이에 클로드 부주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가 입고 있던 망토만이 강 쪽으로 트인 창문에 걸쳐져 있을 뿐이었다. 마녀가 중대장을 찔렀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 그 소리를 들으며 에스메랄다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